네, 정부가 이제 초대형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놨죠. 정확한 공급 신호를 보여준 건 긍정적인데요. 어디에 언제 공급이 가능한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실효성에 의문을 남긴 대책이 급등한 전국의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공공 재건축 재개발 혜택은 물량만큼 또 파격적일까요? 이번 대책에서 부족한 부분들 자세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궁금하신 점들은 유튜브 실시간 댓글을 통해서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오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건대중 명지대 교수,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 정부가 얘기한 쇼크 수준의 공급 대책 발표됐잖아요. 저희 경제현장 오늘에서 어제도 부동산 대책을 논의했는데 워낙에 중요한 대책이니까 오늘 다시 한번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자, 하루 만에 시장 평가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좀 알 수가 있습니까, 교수님? 아직은 알 수가 없는데요. 네. 왜 이제서라는 말이 나와요. 3년 반 동안 주택 가격이 1.5배, 2배가 올랐는데 그동안 규제만 하다가 이 주택 공급이 충분하다고 얘기한 정부가 갑작스럽게 80만 호를 공급하고 서울에 32만 3천 호를 공급한다는데 어안이 벙벙할 정도로 시장은 좀 아직 얼떨떨한 상황이고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지금까지 정비 사업을 추진했던 조합들은 희비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공공 주도형으로 간다는 거, 예. 민간 주도가 아니고 그래서 수익성이 악화되거나 어려운 데는 아마 환영하는 분위기고요. 그리고 강남처럼 이제 분양 가격이 높거나 수익이 있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는 그렇게 양극화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발표된 지 하루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래도 주변에 좀 반응이라든지 그렇죠. 예. 어쨌든 공급 확충에 정부가 이제 신경을 쓰는 내용들을 갖다가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를 거쳐가지고 내놓았다는 점에서 사실은 시장에 기대 반, 설레임 반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상당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인 택지의 지역이라든지 또는 이것이 어느 정도 걸릴 것이냐, 이 전체적인 계획이 이제 성립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걸릴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충분히 포함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사실은 이 정부의 의도대로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결국 추가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많지 않나. 예를 들면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낸다든지 또는 지자체의 어떤 역할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또 가져갈 것인지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대상지 자체가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내용으로 지금 확대됐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세종시에 13,000호 정도를 공급하는 택지 외에는 지금 정확한 어떤 택지에 대한 것들도 밝히지 않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 이것이 정부의 의도대로 간다고 하더라도 첩첩산중이다.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가 사실은 굉장히 산적해 있는 내용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기대감이 시장에 있는 것도 맞지만 정말 이거 지금 25번째 대책으로서 이 정부가 그동안 해왔던 것을 감안한다면은 과연 현실적으로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을 표명한 그런 의견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예. 어제 발표한 내용이 5년 후까지 2025년까지 83만 6천 호를 공급한다 그랬잖아요. 5년 후까지 83만 6천 호를 짓는다는 건 아니잖아요. 지을 수 있는 땅을 5년 후까지 확보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 공급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공급도 1년 반, 2년 반부터 이제 공급 입주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입주가 시작이 돼요? 네. 근데 이제 사실은 이게 그 주민 참여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택지 자체가 공공 택지가 아니고 민간 택지이기 때문에 주민이 합의하지 않거나 또 참여하지 않으면 공급은 불가능한데 예. 정부가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처럼 이제 공급을 늘리겠다고 하는 것, 또 조기에 공급하겠다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거기 좀 부연 설명을 네. 드리면요. 예. 지금 이제 신속하게 공급이라는 완전히 우리가 보통 말하는 분양이라든지 또 입주할 수 있는 물건을 주택을 만들어내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마 도심지에 소규모로 하거나 우리가 이름하여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특별법이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네.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법은 3년간의 한시적으로 운용을 하겠다.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은 한시적으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공급이 일부 들어가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는 이 많은 물량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토지와 택지를 확보하는 데 이 방점이 두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시중에서 받아들이기에는 앞으로 뭐 2년 내지 3년 혹은 길어야 5년, 2025년까지 있게 되면은 내가 들어갈 집을 마련해 주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실제적으로 정부의 그 구체적인 계획 발표 내용을 잘 들여다보시게 되면은 그러한 집을 준공시키겠다는 것이 아니라 2025년까지 해당되는 토지를 공급하는 데 정부의 정책에 역점이 두어져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튼 공급량 83만 6천 호가 정부 계획대로 된다면 좀 제가 과장된 걱정이 할지 모르겠는데 거의 공급 폭탄 수준. 그래서 집값이 크게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엉뚱한 그 걱정을 좀 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32만 3천 원인데요. 서울의 실질 주택 공급률이나 주택 공급률을 보면은 그거 가지고 사실은 부족해요. 2018년도 기준으로 서울의 자가주택 보유율과 자가주택 점유율이 있습니다. 내가 내 집에 사는 사람이 있고 내가 내 집에 살지 않지만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일단 그 2018년도 기준은 42.8%가 내 집에 내가 살고 있어요. 그리고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48%니까 2년 동안 더 늘었다 하더라도 50% 정도 좀 넘지 않겠나. 물론 다주택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총 공급률은 97%나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다주택자들의 주택을 매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 압박을 넣었던 거거든요. 네. 이런 주택 공급이 되더라도 적어도 105%, 110% 정도의 공급률이 되지 않으면 주택 가격은 또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앞서 발표된 공급 대책에서도 이제 포함된 물량, 그 물량까지 포함을 해도 부족하단 말이죠. 전국에 이제 127만 가구 플러스 알파에 이번 80만 가구까지 합치면 200만 가구거든요. 예. 근데 이제 서울의 주택 공급을 늘리는 거는 이 분양 주택은 거의 뭐 제일 그 많은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동안은 뭐 청년 임대 주택이나 신혼부부 희망 주택을 주로 공급했기 때문에 이번 물량 가지고 주택 시장은 안정화될 수 있는데 그게 가격을 하락시킬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보고요. 네. 아까 우리 두성규 박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2025년도까지 입주 물량이나 또는 토지 공급이냐라고 따졌을 때 입주 물량도 상당히 많아요. 이게 공공 재건축 재개발로 갈 때에는 5년 내에 사업을 끝낸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주민이 참여하면 1호가 기간을 짧게 해서 이전에 공급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빠르면은 아마도 3, 4년 내에 이런 물량이 나올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내년부터 일단 3기 신도시가 사전 분양하지만 2023년부터 3기 신도시 입주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적어도 2023년부터 이 사업이 끝나는 2025년도까지는 주택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이제 얼마나 주민이 참여하느냐, 또 얼마나 이게 그 협조가 돼서 지방자치단체하고 유기적으로 사업을 잘 진행하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그러면 그 관건인 주민 참여에 관해서 두 개로 좀 나눠가지고요. 공공이 직접 주도하는, 그러니까 LH는 SH가 직접 주도하는 공공 재개발 재건축 한 축과 또 하나 이제 뭐 역세권 중공업 지역 저층 주거 지역으로 하는 도심 복합 개발 이 두 축으로 볼 때 주민들의 참여를 위해서 인센티브를 좀 많이 줬지 않습니까? 그 참여도가 어느 정도 이렇게 될 걸 보십니까? 지금 제가 볼 때 참여가 사실은 인센티브를 많이 늘렸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참여할 것이다라고 지금 정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을 우리가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오기까지 정부가 그동안에 이제 공공주도형을 작년의 경우에도 사실은 그런 방안을 내놓고 해당되는 단지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실 컨설팅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굉장히 그 부분과 관련된 협의를 많이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재개발 같은 경우에도 그 협의 과정에서 참여했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또 탈퇴한 것들도 있게 되고요. 또 재건축 같은 경우는 강남 재건축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참여할 생각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들로 해서 그렇게 해당되는 부분에 어떤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많이 부여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 가운데 있어서 상당 부분의 개발 이익이 전체적으로 이번 계획에도 들어가 있지만 개발 이익을 기본적으로 환수하겠다는 것이 사실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내용은 작년에 2020년보다 달라진 점이라고 한다면은 그 전에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양보다는 상당히 줄여가지고 토지 소유주 등 소유자들에게도 많이 돌려줄 수 있는 여지를 만들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긴 합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도 면제해주고. 그것도 면제해주고 이제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런 것만으로 충분히 사업성을 제고하는데 여기에 그 의미가 있느냐 부분에 대해서 사실 조합원들이나 주민들이 그렇게 지금 아직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그런 입장을 많이 표명하고 있고요. 지금 최근의 그 경우에 있어서는 뭐
지금 강남 지역의 그 흑석동 지역에 있어서는 오히려 정부의 협의 과정에서 탈퇴를 하고 우리는 또 거기에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의견을 밝힌 바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정부가 당초 이번에 공급 물량을 상당히 지나치게 기대했던 것보다 참 많은 건 사실인데 부풀리게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 쪽에서는 개발 가능 지역을 검토해서 보수적으로 산출했는데 사실 주민과의 협의가 된 것은 충분히 내놓을 만한 게 없다라는 이야기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이 얼마나 참여할 건지 여부에 대해서는 정부도 단순한 추정치에 가까운 수치로서 지금 산출해낸 것이지 네.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부분에 대해서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나 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예. 것은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정부가 아주 거창한 계획을 발표를 했지만 그 과정에서 해당되는 지자체나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현재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정부가 이 내용 속의 일부를 보시게 되면은 전체적인 그 인허가권과 관련해서도 지자체에서 현재는 지자체에 인허가권이 있는데 그 부분을 중앙정부가 가져오는 방안까지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볼 때 상당히 현장에 있어서나 주민들의 참여가 저조하거나 반발이 있을 것을 염두에 두고 상당히 다른 어떤 방안들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주민 참여가 어느 정도 될 것인지 여부는 아무래도 시간이 조금 경과하면서 이 제도가 더 시중에 많이 확산되었을 때 그때까지는 조금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우리 재건축하면 사실 강남권이 좀 상징적이잖아요. 네. 그런데 인센티브를 다양하게 준다고 해도 참여가 저조할 것이다라고 이제 두성규 박사님은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은 그 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 용적률이 이제 부족해서 개발 이익이 안 남는 경우는 참여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공공이 추진하게 되면 없습니다 원래. 면제해 원래- 주는 게 아니고 그래요? 공공주도형이니까요. 공공주도형이니까. 이게. 근데 여기에 이제 2년 거주 조건을 없애는 겁니다.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개발 이익이 남지 않는 경우는 최저 10%에서 30%까지 인센티브를 더 주는 겁니다. 인센티브를 더 준다고 네, 했죠. 다시 말하면은 지금 용적률이 300%를 질 수 있는 거를 400%, 500%를 올리는 거에 10 내지 30%는 돌려주고 나머지 부분을 정부가 이제 기부채납 받듯이 임대주택이나 분양주택으로 돌리는 건데 임대주택이 늘어나는 것 때문에 조합원들이 반대하다 보니까 이번엔 분양주택을 늘렸어요. 분양주택을 많이 늘리겠다고 했고 또 품질이 떨어지는 것 때문에 품질 좋은 아파트를 만들겠다고 일단은 뭐 국토부 장관이 말을 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아마도 고층 공동주택이나 또는 이렇게 그 재건축도 수익성이 악화되어 있는 지역은 할 가능성이 있고요. 분양한 이후에 아파트 가격이 상당히 높은 지역, 강남 같은 지역이죠. 이런 지역은 뭐 안 할 가능성도 있고요. 예. 아마 양면성이 있지 않겠나. 근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국토교통부 윤성원 1차관 강남 재건축 조합에서도 문의를 많이 하고 있다. 네. 이렇게 오늘 아침에 얘기하던데.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용적률이 3종 주거 지역 네. 같은 경우는 250%까지인데 예전에 그 2004년도 이전에 지은 재건축 대상 아파트들의 용적률이 250%를 넘는 지역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오히려 건물을 짓고 나서 기존 부적격이 나와서 만약에 1000세대를 지으면 900세대밖에 못 짓는 꼴이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재건축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건 용적률을 올려서 그 사람들을 들어가게 해주고 개발 이익을 일부 갖고 가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역세권 개발인데요. 역세권 개발은 우리 두성규 박사가 아까 얘기하신 대로 일반 재건축이나 도시환경 정비 사업으로 갈 수가 없으니까 이 지역을 공공택지 특별법으로 지정을 해서 개발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토지를 바로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주민의 참여 없이 수용해서 바로 할 수 있는데 예. 그러면서 정부는 또 좋은 점이 뭐냐면 3기 신도시가 지금 공공택지 특별법으로 개발하고 있는데요. 전체 세대수의 50%까지도 최대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역세권 개발에 주상복합을 개발하거나 건물 지을 때에는 강제로 수용해서 갈 수도 있고 임대주택도 많이 늘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쪽으로도 좀 정부가 눈을 돌리는 거 아닌가. 서울에만도 7만 가구가 넘습니다. 그 역세권 개발이든지 또 준공업 지역에도 하는데 네. 그런 데는 이 공공이 나서지 않으면 민간에 맡길 경우 재개발이 거의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준공업 지역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는 대부분 이제 성수동 지역이나 아니면 영등포 구로구 지역인데요. 이 준공업 지역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시청자분들은 토지이용 계획 확인을 띄었을 때는 모르는 내용인데요. 그걸 구청에 가서 확인해 보면 준공업 지역에 이적지와 유보지가 있어요. 이적지라고 하는 것은 그 공업 지역을 아예 이전할 수 있기 때문에 주거지로 개발할 수가 있고요.
유보지는 아파트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중공업지에서 아파트를 지을 경우에는 전체 토지의 26% 이상을 서울시는 기부처럼 하게 돼 있어요, 애당초. 용적률 자체가 뭐 450%나 되니까요. 이런 지역에 이런 것들을 좀 완화시켜서 정부가 직접 개발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직접 개발을 하겠다고 나설 경우에 이제 토지 소유주들의 이 반발 같은 경우를 무마할 수 있는 그걸 좀 완화시킨 거잖아요. 네. 그럼 확실히 좀 빨라질 수 있을까요? 확실히 빨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둘러싸고도 사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사유재산권 행사와 관련해서 사실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예. 지금 보게 되면은 토지 소유주들의 과반수가 만일에 이제 찬성을 하게 되면 상당히 그 재건축과 관련해서나 뭐 재개발 관련해서도 굉장히 절차를 생략하면서 공공주도로 해서 굉장히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해당되는 동의에 있어서의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과정에 있어서도 예를 들어 현재 4분의 3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가서 3분의 2로 줄인다든지 이런 굉장히 이제 의결 정족수나 이런 부분들을 완화를 많이 시키고 있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뒤집어서 보게 되면은 어떤 그런 사업 추진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가진 사람들의 의견들은 상당히 무시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요건들이 완화되어 있기 때문에 절차를 진행을 그냥 시켜가 버리는 그런 측면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절차를 굉장히 빠르게 진행시키기 위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조합 설립이나 이런 부분들도 생략하거나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들어가 있는데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것은 관리 처분 인가 과정 부분도 사실 생략하면서 이제 갈 수 있도록 공공에서 주도하는 경우에 그래 돼 있는데 사실 재건축이나 재개발 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 부분과 관련해서 재산적 가치를 얼마나 인정받고 내가 어떠한 식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지를 확정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가 관리 처분 인가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어떤 정부의 어떤 이런 계획들에 의하면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되고 공공주도라는 이유만으로 그 부분이 생략될 수 있는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아마도 이런 부분들에서 사업이 물론 안 되었던 곳에 있어서는 이렇게라도 사업을 진행시킴으로써 참여하는 게 낫다는 주민들도 계시겠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그 부분에 대한 반대 의견을 가지신 주민들도 당연히 있을 건데 그분들의 의견들은 상당히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가 당신한테는 현금 청산을 해줄 테니까 여기서 나가라라고 거의 밀어내기식의 어떤 그런 부분도 가능할 수 있는 그래서 공급 물량을 충분히 확충하는데 전체적인 계획이 맞추어져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자칫하면은 그 운영 과정에서 개개인의 재산권 행사나 재산권 행사 부분에 있어서 상당 부분의 침해 가능성까지도 저는 그래요? 조금 염려되는 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주택 공급이나 대의를 위해서 사유재산권의 침해를 조금 뭐 감내하자 뭐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용적률을 또 역세권에 대폭 올려주는 그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잖아요. 네. 뭐 700%까지입니까? 역세권은 700%입니다. 준주거 지역이 네. 그 400%인데 700%까지 올려주는 그러면 겁니다. 700% 용적률을 주면 어떤 모습이 될까요? 일단은 규모가 10,000제곱미터 이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크죠. 3,000평 이상이기 때문에 뭐 여러 동이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또 뭐 주상복합처럼 도로변은 한 동으로 들어올 수도 있어요. 예. 한두 동으로. 우선 그 역세권 개발 같은 경우는 아직 법이 뭐 적용되지는 않았지만은 공공택지 특별법으로 만약에 하게 되면 수용이지만 두성기 박사 아까 말씀하신 조금 내용을 부연 설명하면 이 정비 사업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비롯해서 도시환경 정비 사업, 주환경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 전체 주민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80%입니다. 이 박원순 시장 당시에 서울이 5분의 4 이상 동의를 받고 사업 승인을 받고도 해지했습니다. 30% 반대하면 해지했거든요. 30%를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 이번에는 3분의 2만 찬성하면 일단 갈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그런 문제가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될 수 문제가 될 있고요. 수 네, 있습니까?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조합을 결성하게 되면 법적으로 관리 처분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공공이 주도하는 경우에는 관리 처분을 하지 않는 이유가 조합을 결성하지 않고 주민 대표회만 가지고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리 처분하지 않고 분양만 아마 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전에 지분 확정제처럼 네, 종전 자산을 평가해서 그 자산에서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줘서 입주할 수 있는 그 양을 저 주택을 결정하고 갈 거라고 보여져요. 자, 이 역세권 개발에도 그런 걸 적용하느냐? 만약에 이게 재개발 사업직으로 진행한다면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역세권 개발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350m 이내는 준상업화돼 있잖아요. 가까이는 뭐 상업화돼 있기 때문에
고밀로 개발하는 쪽으로 정부가 선회했기 때문에 그냥 용적률이 꼭 700%까지 차지 않더라도 뭐 400%에서 때에 따라 600%, 650% 올라가더라도 수용을 해서 공급하기 때문에 아마도 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주변 환경이 지금보다는 깨끗해지겠지만 오히려 향후에는 차계적 개발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용적률이 높다 보니까. 예. 네, 그럴 가능성도 있죠. 예, 저는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이제 네. 시청자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도를 좀 비유를 제가 들자면요. 네. 지금 이제 대부분의 현재 서울 도심의 같은 경우에도 아파트들의 어떤 용적률은 현재 200% 정도가 맥시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용적률이 그 정도 돼 있는데 이제 역세권이라는 그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기존에 보다 이제 많이 올린다는 건데 예를 들어 최대 700%까지 주게 되면요. 네. 굉장히 아마 그 지역을 이제 지어졌을 때 지나가게 되면 굉장히 답답함을 느끼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혼잡해질 것 들거든요. 같아요. 그런데 이제 물론 지금 공 교수님께서 이제 충분히 거기도 400% 이상의 경우에 있어서 400%나 500% 다양하게 이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좀 우려되는 부분은 이번에 서울에 32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예. 하면서 그 비율을 어느 정도로 들고 있냐면 현재 1기 신도시의 가장 대표적인 분당의 면적의 3배에 배. 해당되는 네. 이제 물량들을 넣거나 강남 3구에 있는 아파트 전체 물량이 추가적으로 서울에 들어온다 새로 생긴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기게 하려면은 사실은 역세권의 이런 부분에서 아마도 정부가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거의 맥시멈에 가까운 용적률을 적용할 가능성이 있는데 제가 우려되는 바는 이렇게 하면은 정부가 만약에 이게 현실화되었을 때 충분히 공급 물량 부분은 확보할 수 있는 최대 뭐 인정을 해준다면 가능하다 하더라도 아마도 우리가 말하는 주거 환경이라든지 주거의 질 부분은 굉장히 악화될 가능성을 그러니까 말이 좋아서 그렇지 그래요? 컴팩트 시티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는 다른 부분에 있어서의 보완돼야 될 점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도외시하고 지금 주택 물량이라는 부분에 너무 정책적인 어떤 부담을 느끼고 거기에 이제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 주거 환경 부분이 상대적으로 소홀히 될 수 있는 측면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교통 해보게 혼잡이라든지. 그렇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이제 밀집도가 높다 보니까 지옥철이라는 이야기들도 하고 있는데 현재의 역세권에서 현재의 개발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많은 주택들이 이제 용적률에 의해서 투입이 되게 되면은 그 해당되는 지역으로 거주하시는 분들이 지하철을 이용하게 될 때 지하철의 밀집도는 지금보다 더 악화될 수 있는 그런 측면들. 그래서 다양한 측면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저는 정부의 계획 자체가 긍정적인 공급 확대의 어떤 긍정적인 결과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한편에서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주거의 질이나 쾌적성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악화시키는 쪽으로 나아갈 수 있는 부작용도 우리가 도외시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럼 뭐 재건축, 재개발 소식이 나올 때마다 이런 주변 집값이 오르는 부작용이 나타나곤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한 뭐 투기 방지책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번에 정부가 이 대책을 발표하면서 네. 특별하게 투기 방지책은 내놓지 않았고요. 가격이 급등하면 그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어제 발표하면서 국토부 관계자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어제 발표한 날짜 이후에 만약에 주택을 구입했다가 그 지역이 이번 그 32만 3천원을 공급하는 그 지역에 들어간다면 정비사업지구에 들어간다면 입주권이 없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서울 시민들에게 당분간 주택을 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내 집이 샀다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대책이 어제 발표됐으니까 네. 그 이후에 공공시행 사업구역에서 집을 사더라도 입주권 못 받으면 현금으로 그냥 청산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 지역이 공공사업지구로 지정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예. 사고 난 다음에 들어간다면 그러면 결국에 돈 있는 사람들은 저 똘똘한 주택 구입하듯이 깨끗한 주택만 구입할 거 아닙니까? 안 들어가게. 이 불확실성이 좀 상당히 그래서 높게 아마도 만드는데 나중에 이게 시행되는 과정에 좀 정비가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바뀔 가능성이 있다 그런 얘기인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택지 개발을 하거나 신도시를 개발할 때 그 지역의 토지 수용 시점이 사업 인정 고시일 시점입니다. 만약에 A라는 지역에 신도시를 만든다면 막 가격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가만 놔둡니다. 놔두고 만약에 한 달 후에 사업 인정 고시가 나면 그 고시되는 지구 지정 시점
기준으로 토지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보상이 나갑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도 정부가 이 공공 재개발 재건축 사업지구로 지정되는 그 시점 이후에 입주권을 안 주고 현금 청산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렇게 생각해서 미리 살까봐 지금 이렇게 그런 하는 거죠. 거아닙니까? 그래놓고 아마 나중에 벽 바뀌지 않겠나. 미리 살까봐 네. 어제 발표를 한 다음에 실제는 그렇게 하기 어렵지 않겠나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게 거예요. 나중에 뭐 헌법 소원이나 이게 뭐 법률 불소구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전월세 대책이 또 없었습니다. 이 그래요. 이주 그러네요. 대책이 많이 나올 예. 텐데 전월세 대책이 전혀 없이 일단 주택 공급 대책에 매여 있다라는 생각이 지금 들어요. 전월세도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올해 4월 달에 그 구반포 1단지, 3단지, 2단지, 4단지, 소위 1, 2, 4주구죠. 같은 단지인데 1, 2, 4주구에 2,200세대가 이주를 합니다. 그리고 3주구가 또 한 1,000세대가 넘어서 한 3,500세대 정도가 이주를 하는데 그 3,500세대가 이주하게 되면 주변 지역의 전세 가격이 또 올라가겠죠. 이런 문제들이 서울에 32만 가구를 짓게 되면 상당히 많이 나올 겁니다. 이게 이제 큰 문제예요. 저는 전월세 대책도 없지만 자 5년간 83만 6천을 공급했다고 하는데 뭐 다 지어지는 건 전혀 아니잖아요. 네네. 그 이후로부터 5년이 걸릴지 6년이 걸릴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정부 발표를 믿고 연끌하신 분들 하려고 하는 분들 사지 않고 기다리는 게 합리적이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부 입장은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계획 부분을 갖다가 충실하게 만들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기다리라는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현 정부 들어와서 우리 4년 동안 기다려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국내에 많이 계시고 그분들은 지금 우라병이 걸렸다, 우울증이 걸렸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사실은 미래의 주택 시장을 예상을 한다는 건 대부분의 그 서민들이 가지고 무주택자들이 갖고 있는 마음은 가장 저렴한 시점에 저렴하게 주택을 구입하는 부분으로 기대를 하고 있을 건데요. 그 부분에서 정부가 공급을 많이 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전체적인 시장 가격이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정부를 믿고 기다려야 하나 이런 부분을 고민을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 정부가 발표를 했는데 정부가 지금 남은 잔여 임기 기간이 거의 한 1년 정도밖에 안 된 상태에서 이 부분에 대한 성공 여부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시점은 아마도 다음 정부나 그 다음 정부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이 정부의 말만 믿고 기다리기에는 지금 사실 무주택 서민들의 마음은 타들어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고요. 또 이번에 수치 중에 보면요, 상당히 순정 물량,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주택에서 있던 것 말고 추가적으로 많은 물량이 뭐 83만 호가 전국에 걸쳐서 생겨나느냐 하면은 그건 아니고요. 정부의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 멸실주택을 충분히 포함을 안 시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멸실주택을 다 감안하고 하게 되면 우리가 이름하여 순수히 증가하는 물량은 정부의 현재 발표보다도 상당히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사실은 서민들이 살아가기도 생계도 지금 바쁜 상태에서 정부의 대책 하나하나를 전문가 수준으로 들여다보지 않게 되면 어떠한 의사결정도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저도 사실 그 결정에 대해서 기다리시라고 아니면은 지금 사시라고 어느 것을 하나를 단정지어 말씀드리기는 대단히 지금 어려운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번 대책에서 그래도 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대목이 청약제도를 개선한 그런 부분인데 어떻습니까? 뭐 3040 젊은 세대들 뭐 청약 당첨률 좀 올릴 수 있을까요? 그런데 청약제도가 그 종합통장 같은 경우가요. 12월 달 기준으로 전국 2,550만 명이 가입돼 있고요. 서울만 613만 명이고요. 그중에 1순위가 330만 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난 젊은 사람들이 청약 통장으로 분양받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일반 분양분이 15%에서 50% 늘었어요. 그렇다면 3기 신도시를 비롯해서 또 내년 후반기라고 2023년도부터는 임대주택 등록한 가구 4년짜리가 나오기 시작해요, 시장에. 그리고 이것까지도 만약에 맞물려 분양한다면 경제적 여유가 없다면 서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 그리고 공급량이 많이 이제 나오게 되면 물량엔 장사가 없습니다. 가격이 안정화될 수 있는데 이번 정부가 뭐 갑작스럽게 이렇게 공급을 많이 늘렸기 때문에 그 충격이 좀 있지 않겠나. 그래서 젊은 사람들 특히 3040이나 2030 같은 경우는 연끌을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존 물량이 나오는 거는 크게 기대할 수는 없습니까? 신규 지금 오늘 어제 발표한 거 말고 기존에 좀 주택이 있지요. 지금 뭐 청년 임대주택이나 신혼부부 희망주택도 있고 또
삼기 신도시도 있고 있습니다. 아니 있는데 세금 무서워서 팔려고 하는 그런 물건 그런 물건이 이제 금년도 5월 말까지 이제 양도세 중과세나 보유세 또 중과세가 있잖아요. 특히 이제 6월 1일 기준으로 양도세가 10% 가산세가 붙어서 1가구 3주택은 75%입니다. 이런 물건들이 시중에 나올 수 있는데 그 양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권대중 명지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